네,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그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번 시간은 서유럽의 봉건 사회의 성립과 이러한 봉건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드립도 치고 되게 재밌게 제가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여러분들하고 보지 못하다 보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분이 침착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혹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따분하게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는 그것이 더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따분할 수 있지만 대신에 확실하게 가르치자라는 것에 제가 좀 더 의미를 더 보려고 그래요. 음, 어쨌건 어쨌건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봉건제 성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유럽은부터 성장하였다까지는 봉건제 성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사들은 충성과 봉사를 맹세를 하고요. 주군은 그 기사에게 땅을 주어 봉신으로 삼아요. 이러한 주종관계는 서로에게 서로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기로 한 계약관계라고 해서 쌍무적 계약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특히 봉신, 여기서 말하는 기사 또는 제후가 주군에게 받은 봉토는 장원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봉신은 영주라는 주인이 되어서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장원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고요. 또한 장원은 자급자족을 하는 농촌 공동체로서 그 장원을 일구는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농노라고 불렀어요. 농노는 영주에게 예속되어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었고 영주에게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비롯해서 각종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대신에 우리가 노라고 해서 노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노예는 아무런 재산을 가질 권리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노예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농민이지만 노예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농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완전한 노예가 아니라 농민이지만 노예같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 때문에 우리가 농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외에 재산을 소유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유는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이들이 재산을 소유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들이 완전한 노예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봉건사회라는 것, 즉 중세 봉건사회는 지방 분권적인 정치체제가 확립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왜 그런지 제가 찬찬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프린트를 보기 전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세 정원에 보시면 교회가 있고요. 영주가 살고 있는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방목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농경지가 있고요. 방앗간이라는 시설이 있고 대장간이라는 시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먼저 영주의 성은 영주를 비롯한 영주의 가족들이 사는 곳으로 특히 이 영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사나 또는 왕으로부터 영토를 하사받은 제후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주는 영주의 성에서 정치를 담당하고 또 여기에 살고 있는 농노들이나 또는 그 여타의 사람들에 대한 재판권 또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을 행사하는 곳이 영주의 성이에요. 교회는 영주가 다스리는 영지에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생활 그리고 종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종교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교회의 영토는 영주가 헌금 또는 헌납을 통해서 이 땅은 기증이 되어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농노는 영주의 땅을 경작을 해야 했는데, 이 당시에는 비료가 발달되지 못해서 땅이 경작을 한번 하고 나면 오랫동안 쉬어줘야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휴경지라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춘경지는 봄에 경작하는 땅, 추경지는 가을에 경작하는 땅, 그 다음에 휴경지는 농사를 쉬는 땅, 즉 삼포제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또한 농노는 영주의 땅을 포함해서 자신의 땅을 경작을 해야 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경작했던 이 곡물들을 가지고 대장간이나 방앗간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그 사용료를 영주에게 냈었어요. 그 외에도 그 여타 다른 세금들도 전부 납부를 해야 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신다면 웬만한 시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자, 이제 우리 프린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유럽의 봉건사회 배경입니다. 자, 이슬람 세력이 확산을 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슬람을 배웠잖아요.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발생을 해서 이슬람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 정통 칼리프 시대와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를 거쳐서 남부 유럽까지 진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프랑코 왕국과 대립을 하면서 또르뽀아띠의 전투, 즉 그 넘어서 남부 유럽을 넘어서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좌절이 되고요. 또한 저 북유럽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더 추운 지방에서 약탈을 일삼아 살아가고 있었던 흔히 바이킹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후손인 노르만족들이 대거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영국이나 지금의 북유럽이나 그런 곳곳에다가 침략을 하기 시작을 해요. 또한 노르만족이 어디까지 쳐들어갔냐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까지 쳐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노르만 왕조라는 것도 만들게 될 정도로 이 노르만족들은 확실히 그 전투에 있어서는 일가견을 보였던 사람들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한 헝가리 민족이었던 마자르족도 그 동유럽에 침입을 해서 사회에 혼란시키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각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을 하거나 또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보호를 하게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무장을 한 사람들과 또는 내 힘이 강력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을 무장을 시켜서 만들어진 그러한 계층을 우리는 기사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나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사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기사는 유력한 제후 또는 왕을 섬기면서 그 대가로 토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봉건제예요. 서유럽의 봉건제. 자, 그러면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국왕과 제후 그리고 성직자 같은 사람은 국왕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군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국왕이 보호를 하고 봉토를 내려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성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국왕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군역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시나 또는 유사 시에 자신의 그런 부대를 이끌고 국왕을 보호하러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에 국왕 역시 제후와 성직자에게 유사시에 국왕의 군사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봉토를 제후와 성직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 간의 쌍무적 계약 관계를 체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동일하게 제후와 성직자 역시
기사를 고용을 하고 그 기사들과 쌍무적 계약 관계를 동일한 쌍무적 계약 관계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봉토를 받은 기사는 자신이 받았던 그 봉토, 즉 장원이죠. 이 장원에 소속된 농노들까지 받으면서 농노들을 보호를 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세금을 납부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봉건제 사회 또는 봉건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이 있다면 제후 성직자 밑에 기사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국왕과 기사가 서로 직접적으로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국왕과 제후를 통해서 제후에서 기사로 봉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왕 직속 기사도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라고 있었던 그림이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그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쌍무적 계약 관계이고 토지를 매개로 상하 관계, 즉 주군과 봉신의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봉신이라고 하는 기사 또는 제후들은 주군의 간섭 없이 자신의 봉토에서 세금과 재판권을 행사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주군의 간섭 없이예요. 어떤 이제 농민이 죄를 지었는데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 즉 제후나 성직자나 기사, 봉토를 받은 사람이 직접 자신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징 내용 다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 이거 정도는 반드시 암기가 돼 있으셔야 할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군의 간섭이 배제된다라는 뜻. 중앙에서 내려오는 명령 없이 내가 정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권력의 분산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그 말은 중앙 집권적인 사회가 아니라 지방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 지방 분권적인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장원제는 제후나 성직자 또는 기사가 받은 봉토의 운영 방식을 우리는 장원제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기사가 운영을 하고 이 기사는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이 장원제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원제에 소속이 되어 있는 농민들은 흔히 농노라고 부르는데요. 농노는 사실 로마 후반기 때부터 로마 말기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농노제도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건너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들은 장원에 속박이 되어서 영주의 땅을 경작을 하고 또 자신의 땅도 경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공납과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노동력을 세금으로 바치게 되고요. 또 인두세, 그러니까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내는 것을 인두세라고 그러고 또한 시설 이용료, 방금 얘기했던 방앗간이나 또는 여기서 말하는 대장간 이런 시설들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용료 같은 것도 세금 명목으로 바쳐야 했어요. 대신에 가옥, 즉 집과 텃밭 같은 그런 재산의 소유가 가능했고 결혼의 자유가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주의 자유는 제한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재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의 자유는 보장해 줄 수 있으나 이주의 자유가 제한이 됐다는 것을 통해 이들은 노예와 같이 이주의 자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농노라는 것도 특별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작지인데요. 경작지는 의료기술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농경지를 3개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요. 자, 요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논이나 밭이 있으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구역으로. 여기는 봄에 경작하는 곳, 춘경지.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을에 경작하는 추경지.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을에 한번 봄과 가을에 모두 경작을 돌려서 빈 땅, 지금은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춘경지에서 추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추경지 때 또 한번 농사를 지어서 휴경지가 돼요. 그러면 이 휴경지는 이 춘경지와 추경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봄에 춘경지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거야. 다시 이 땅이 춘경지로 설정됐다면 이번 봄에 경작하고 가을에 경작 한번 하면 그 다음 봄까지 얘는 하지 않는다는 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다음 이제 봄에 또 다시 농사를 짓고 가을에 농사 짓고 또 쉬고 그 다음에 또 봄, 가을 쉬고 이런 운영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삼포제다라고 부릅니다. 삼포제. 네. 그래서 이렇게 삼포제 방식을 운영을 하였다. 그 이유는 비료기술, 즉 우리가 땅의 기력을 회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땅의 그런 기력을 회복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영양가가 있는 그런 우리가 찌꺼기라고 얘기 좀 뭐하고 그 비료라고 해서 사람의 똥 또는 동물들의 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땅의 기력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비료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비료 기술이 부족함에 인해서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삼포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삼포제라는 단어는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봉건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봉건제에 대한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천천히 다뤄드렸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은 중요도에 따르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프랑코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왜 천천히 나갔냐면 서양사 내용에 그것도 중세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가져간 거였고,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좀 곤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 복습 잘 해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 구조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외우기라도 하셔야 돼요. 외우기라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오늘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정리하기 프린트를 통해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크리스트교 확산을 할 거고요. 근데 사실 제가 우리 프린트 그 구조상 비잔티움 제국과 슬라브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디부터 볼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성립과 발전, 그 다음에 슬라브족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크리스트교와 중세 문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하셔서 중요한 내용 놓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